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교직 생활을 은퇴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젊어서는 내 자식만 제대로 책임지고 살면 제 할 일은 다 끝낸 것 같더니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참 많아요. 그래도 여느 평범한 가정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평범한 삶이 깨진 건 아들이 재혼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30에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자와 결혼해 1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 보고 아들을 불러다 혼도 많이 냈죠. 첫 번째 며느리가 제 눈에 찰 만큼 싹싹하진 않아도 책임감 있고 똑부러진 면이 있어 예뻐했거든요. 들어보니 지나치게 친구들을 좋아하는 아들 때문에 그 애가 마음고생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결혼 후 3개월 만에 임신 후 유산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추스르며 안정해야 할 시기에도 아들은 자기 친구들과의 약속이 먼저였던 것이죠. 내 자식 부족해서 살기 싫다는 애를 무슨 수로 잡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혼하고 왔다는 아들 등짝을 후려치며 호되게 혼냈었습니다. 너는 혼자 살아라. 결혼해도 그렇게 책임감 없이 살 거면 평생 혼자 살아.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만나 결혼할 그 여자 인생이 아깝다. 제가 오죽하면 제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유산한 아내에게 그렇게 무신경한 짓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도 느끼는 바가 있는지 그 후로 쭉 혼자 지내더라고요. 부모로서 나이 찬 자식이 혼자 지내는 게 마음은 아팠지만 아직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애를 누구에게 갖다 붙이겠어요. 그러다 이혼 후 5, 6년 혼자 살더니 40 앞두고 갑자기 재혼한다며 여자를 데려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이 사람이랑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두 분 다 걱정 많은 거 알아. 하지만 우리들 다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니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 사람도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똑같이 이혼한 거예요? 네. 사실상 결혼 후 1년도 안 돼서 별거하다가 아이가 3살 때 공식적으로 서류도 정리했어요. 아이가 있어요? 경욱 씨가 아직 말씀 안 드렸구나. 네. 올해 9살인 여자아이가 있어요. 9살이면 유나랑 동갑이네. 그러니 유나한테도 좋지 않겠어? 동갑내기 사촌 생기는 거니까 친구도 생기고 좋은 거지. 너네 결혼이 너네한테나 좋지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있니? 어쨌든 경욱이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 우린 그저 잘 살면 그만이다 싶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충분히 뉘우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랑 아빠는 허락하마. 사실 똑같이 이혼 경력이 있다지만 아이가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식한테 완벽한 며느리 바랄 수 없잖아요. 둘이 좋아 결혼한다는데 40 다 된 자식 밥상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요. 둘 다 식은 올리지 않고 양가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로 대신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새언니가 될 사람을 처음 본 딸의 얼굴이 갑자기 매섭게 굳어지는 겁니다. 은하야, 왜? 무슨 일이 있어? 엄마, 쟤 걔잖아. 최나은. 중학교 때 나 괴롭혔던 애. 뭐? 쟤가 걔라고? 엄마는 벌써 잊은 거야? 난 지금도 쟤 생각하면 열받아 죽어.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은 잊었어도 그때 있었던 일은 저도 잊지 못하거든요.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처음 사귄 아이가 있었는데
만만한 애 골라다가 가스라이팅으로 자기 수아처럼 부리는데 능한 아이였어요. 제 딸이 만만해 그 타겟이 되었고 한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월경도 딱 끊겼었죠. 그때 저는 딸 학교에 과학교사로 부임해 있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 사건의 경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그 아이도 못 알아보고 스스로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식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그걸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식사 내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죠. 저희 태도가 영 거슬렸는지 결국 안 싸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무리 둘 다 헌신랑 헌신부라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인데 사돈 표정이 너무 안 좋네요. 괜히 마음 불편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도 이런 자리에서는 표정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나은 어머님,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예? 글쎄요. 따로 뵌 기억은 없는데. 얘 나은아, 너는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있지? 오자마자 딸을 발견하곤 똑같이 안색이 어두워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 저 아이 얼굴을 잊고 있었네요. 우리 딸 억울하게 25년 전인가요? 화평중학교 1학년 7반 최나은 맞죠? 아니 그걸 어떻게... 저 모르시겠어요? 저 25년 전에 나은이가 괴롭혔던 아이 엄만데 우리 은하 기억 안 나세요? 안싸도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와 제 딸을 번갈아 보더니 이제야 아차 싶었는지 입을 떡 벌리더군요. 박가사돈과 제 남편은 무슨 말인가 싶어 영문을 모른 채 앉아만 있고요. 그제야 안싸돈도 할 말이 없는지 눈치만 보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는 모녀구나 했습니다. 다 지난 일 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 않냐고 하면 어쩌나 했거든요.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그때 저희 딸은 중학교 자퇴를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원형 탈모까지 왔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제 딸에게 자기 대신 숙제를 시키고 자기가 몸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책가방을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집에 가서 놀자고 해놓고 숨바꼭질하자고 했었대요. 중학교 1학년들이 집에서 숨바꼭질이라뇨. 상상이 되시나요? 절대 술래가 찾기 전에는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저희 딸을 자기 방 옷장에 넣어놓고는 한참을 안 오더랍니다.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옷장에 있다가 너무 더워서 나왔더니 자기들끼리 식탁에서 빙수를 만들어 먹고 있더래요. 제 딸만 쏙 빼놓고요. 그러면서 술래가 찾지도 않았는데 왜 나왔냐며 타박해서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외에도 교묘하게 괴롭혔던 일이 많았고 그게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 아이가 반을 옮기게 된 겁니다. 지금 같으면 더 심한 처벌을 받았겠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교사로 있었던 터라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이를 크게 키우지 않길 바라신 탓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 입장 때문에 적극적으로 딸아이 편에 서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될 일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무려 제 아들 재혼 상대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자리이니 잠자코 있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얘기할게요. 저희 결혼 못 시킵니다. 저 아이 절대 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둘 다 재혼이라 어느 쪽도 기울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애 있는 것도 전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유, 엄마.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잖아. 그래, 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얘기니
엄마가 치사하다고 치자. 근데 은하 얘기는 좀 다르지 않니? 경욱이 너도 기억나잖아. 그때 은하가 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니?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은이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저한테 자식이 경욱이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사돈, 그러지 마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때 일은 두고두고 갚아가며 살게요. 그 이후에 나은이도 많이 변했어요. 철없을 때 했던 일이고 저희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은하가 경욱 씨 동생이라는 거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런 자리 만들기 전에 진작 진심으로 사과했을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이만 일어날게요. 그렇게 갑작스레 결혼식 겸 만나게 된 자리는 파토가 났고 그 일로 아들은 남편에게도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알면서도 이미 지난 일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편은 모르면 몰랐지 어떻게 알면서 그 결혼을 밀어붙일 수 있냐고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아들은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기어이 둘이 살림을 차리고 살더라고요. 그 아이 자식도 친양자로 들여 성씨까지 바꿔주면서요. 거기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시시때때로 찾아와 온갖 알랑방귀를 껴가며 비위를 맞추는데 저한테는 신종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에 장사 있나요? 매일같이 찾아와 자그마치 반년을 그렇게 헌신을 다하는데 남편이 먼저 마음이 누그러진 겁니다. 뭐? 기어이 며느리로 인정하자는 거야? 당신 은하 생각은 안 해? 은하도 불러다가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를 받자고. 이렇게 지내봤자 은하도 평생 그 한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경욱이 처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 마음도 나아지지 않겠어? 이미 둘이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고 있다는데 그럼 어떡해? 아들 척지고 살 거야? 당신은 무슨 짓을 해도 어와둥둥 우리 아들인가 본데 나는 은하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나은이 걔한테 좋은 말 안 나가. 좋은 말 해달라는 게 아니라 둘이 잘 산다는데 어깃장은 두지 말자는 거지. 남편은 저와 딸을 불러다가 조근조근 설득하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딸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딸은 남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이 마련한 화해의 자리에서도 별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딸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하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땐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게 너한테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거 생각을 하지 못했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두고두고 갚을게, 어? 그땐 솔직히 제가 봐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더라고요. 그게 악어의 눈물인 줄도 모르고요. 언제나 마음 약한 쪽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나이 60이 다 되어가던 그때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용서가 되는 건 아니어도 이미 지난 일이니 묻어두고 갈 수는 있다고요. 오빠 배우자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하겠지만 그게 전부라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고 딱 선을 그었죠.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저도 딱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어떻게 그 일이 용서가 되고 없던 일이 되어 웃으며 지내겠어요. 오랜 교직 생활을 해왔지만 저도 인간이었고 참 용서라는 의미를 되새기기엔 부족한 인간일 뿐인데요. 그래서 그 애를 불러다가 확실히 해두었죠. 널 받아주기로 했다고 해서 지난 일을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하긴 힘들어. 솔직한 말로 이 상황에선 내 딸이 먼저지 경욱이가 먼저가 아니니까. 네, 이해해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너한테 며느리 돌이 바라지 않으마. 그냥 경욱이처로서 둘만 잘 살아라. 너 역시 나한테 바라지 말고. 그렇다고 서운해하지도 마라. 알겠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딸도 자주 보니 나도 마음이 좀 안 좋긴 하다만 나한테는 우리 유나가 먼저야. 네 딸까지 내가 품어줄 여유가 없다. 그것도 이해해라. 네. 그렇게 일단 교통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가끔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에 식사나 하는 수준이었어요. 집으로 모여 밥을 먹을 때에도 그 애한테 뭐 하나 시킨 게 없습니다. 음식장만 설거지, 하다못해 반찬 그릇 두는 것도 절대 못하게 했어요. 아유, 하지마. 나 손님한테 이런 거 시키는 사람 아니야. 제 딴엔 그게 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괜히 나중에 말 나오는 게 싫어서 그랬어요. 며느리 도리를 바라지 않겠다고 한 만큼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며느리 대접을 해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아주는 여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손님 대접을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엄마,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인데 뜸을 들이고 그래? 너답지 않게. 나은이 말이야. 좀 더 친근하게 대해주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친근하게 대해달라니. 아니, 나도 보니까 좀 그렇더라. 나은이 올 때마다 가족 아니고 남 대하듯 손님 대하듯 선 딱딱 긋는 거 말이야. 엄마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그 정도면 잘 대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뭘 바라고 그런 소리를 했다니? 뭐가 잘해줘? 잘 지냈냐?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런 질문도 하나 없이 그저 오면 왔냐? 가면 잘 가라. 그게 전부인데 이 사람도 오면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 아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 너도 오지 말고. 내가 걔 며느리로 얼굴 보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다른 사람이면 몰라. 걔랑 우리가 첫 단추가 얼마나 잘못 끼워졌는지 너도 알잖아. 그래도 받아주시기로 했으면 차차 엄마도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면 다시 다 풀어헤치고 다시 끼우면 되는 거고. 아이, 그럼 평생 이렇게 남대하듯 선 딱 긋고 지내겠다는 거야? 나중 일은 어떻게 될 줄 알고. 나중에 무슨 일? 아이고, 야. 내가 행여 나한테 무슨 일 있다고 걔한테 수발 부탁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말 마라. 살다 별말을 다 듣겠네. 난 걔 얼굴 보게 하는 것도 은하한테 미안해 죽겠어. 너 걔 남편이지만 네 동생 오빠기도 해. 정 불편하고 자리가 힘들면 오지 말라고 해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분명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 사람처럼 군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도 했으면서 이제와 며느리 대접까지 바라니 욕심이 많다 싶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내가 너무했냐 물었더니 대다수는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몇 명은 그래도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어른으로서 마음을 좀 넓게 가지라고 충고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만 지내면 저도 바랄 것도 없고 자기도 편한 일인데 왜 그렇게 일을 키우나 했죠. 그런데 그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일은 엉뚱한 곳에서 터진 거예요. 할머니,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유나 왔어? 얼른 앉아. 할머니가 우리 유나 주려고 유나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어. 우와, 갈비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손녀는 제 보물 1순위였어요. 아마 자식 키워보고 손주 가진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겁니다. 내 자식 키울 때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 양껏 사랑을 주고 키우지 못했는데
손주 보니까 그때 자식들한테 못 준 사랑을 아낌없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 작고 요망진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애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자고 그렇게 다짐했죠. 아들도 제 자식 하나 있으면 좋았겠지만 자기 복이 거기까지니 어쩌겠어요. 저희 부부 둘 다 딸 손주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했고 그 예쁜 것한테 몽땅 마음을 쏟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며느리 딸이 불청객처럼 끼어든 거예요. 나도 갈비 좋아하는데. 너도 먹어라. 너무 멀어서 팔이 안 닿아요. 며느리 밉다고 그 아이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지만 솔직히 친손녀만큼 정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한테 그 마음까지 들키지 말자 싶어 그 아이를 안 챙긴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갈비 접시를 제 손녀 앞에 두긴 했지만 그만한 똑같은 양을 그 아이 몫으로 따로 얹어줬고요. 9살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이니 저도 조심한다고 조심한 거 많습니다. 앞에서 주는 용돈은 똑같이 주고 뒤에서 몰래 불러다가 더 주는 식으로요. 손녀도 눈치가 빠른 편이라 제가 몰래 하는 행동의 의미를 잘 알고 그의 앞에서 티내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터진 건 손녀의 피아노 대회 때였습니다. 피아노 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커다란 꽃다발을 준비해 갔었어요. 결과가 어찌됐든 큰 무대에서 심사를 받는 일이라고 하니 그저 그게 예뻐서 구경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대회에 며느리 딸도 출전한 거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들에게서 전에 들은 바가 없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공교롭게도 둘 다 상을 받은 터라 그 애한테 줄 꽃다발이 없어 난처했죠. 남편은 용돈이나 좀 주자고 했고 저도 그러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을 받고 내려온 손녀에게 꽃다발을 주는 순간 그 애가 그 꽃다발을 획 낚아채는 거예요. 이거 저 주려고 사오신 거죠? 저 주려고 사오신 거잖아요. 어? 아니 혜림아, 그게... 그래, 혜림이 너도 축하한다. 저는 그 꽃다발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며 그냥 넘어가자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 행동이 너무 영악하게 느껴졌거든요. 자기를 위해 준비한 꽃다발이 아니란 걸 알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어른들과의 대화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대화 방식이었죠. 저 수십 년 교직 생활로 그 아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앞에서 꽃다발을 빼앗긴 착한 손녀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이왕 만난 김에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식구들을 모두 식당으로 보내고 혼자 꽃집에 가서 더 크고 좋은 꽃다발을 사다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유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축하해 유나야. 우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헤어지는데 먼저 일어나 보겠다는 아들 부부가 사라진 후 손녀에게 다시 사다 준 꽃다발이 사라진 걸 알아챘거든요. 뭐야? 유나 꽃다발 어딨어? 아까 최나 언니 가져가던데? 뭐? 그걸 왜 가져가? 이미 자기 딸도 하나 챙겼으면서. 모르지. 눈치 보고 꽃다발 2개 챙겨서 홀라당 나가더라고. 너는 그걸 보고만 있었단 말이야? 말 섞기도 싫어서 그냥 쳐다만 봤어. 걔는 내가 보는 줄도 몰랐겠지만.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며느리랑 만나도 눈인사만 슬쩍 하는 수준이지 아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는 그깟 꽃다발 하나로 말 섞고 언쟁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애써 하나 더 사온 꽃다발마저 챙겼다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혀 전화해서 물었죠. 여보세요? 혜림이 엄마니? 너 내가 유나 주려고 사다 준 꽃다발 가져갔어?
네. 왜? 네 딸 건 챙겼잖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뭐? 아무리 우리 혜림이가 어머님 친손녀가 아니래도 그렇지. 어떻게 매번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세요? 너 지금 그 꽃다발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알았니? 혜림이도 그 대회 나온다는 걸 알았냐고. 내가 알았으면 아무렴 혜림이가 내 친손녀가 아니래도 꽃다발 2개 준비했겠지. 근데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기어이 내가 유나 주려고 가져온 꽃다발 네 딸이 챙겼잖아. 그래서 내가 유나 주려고 다시 사온 꽃다발인데 그거마저 챙겨가는 건 무슨 심보냔 말이야. 나중에 사오신 꽃다발이 더 크고 예뻤잖아요. 뭐야? 꽃 개수도 많고 색깔도 화려하고 우리 혜림이 부러워하는 거 못 보셨어요? 며느리는 거의 울분에 차서 그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친손주 있는 자리에서 제 친손주 보기도 바쁜데 제가 며느리 딸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더군다나 상황상 그 애가 자기 몫으로 챙겨갈 거 다 챙겨갔다고 생각해서 상처받은 내 손주 먼저 살핀 건데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제 친손주 몫으로 사온 꽃다발을 일부러 챙겼다는 소리라니 붙던 정도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진짜 살다 그러면 내가 뭐 네 딸 눈치 보면서 우리 유나 꽃개수까지 정해서 샀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한테 손녀는 유나 하나고 너 딸까지 챙길 여력 없다고. 너한테 며느리 노릇 바란 것도 아닌데 넌 왜 그렇게 은근히 바라는 게 많니? 우리가 어디 그럴 사이니? 그래도 가족으로 받아주셨으면 그만한 노력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잖아요. 저는 그렇다 쳐도 애한테 그러시는 건 너무 치사하신 거 아니에요? 왜 네 새끼 차별받아 서러울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나는 어땠겠니? 생각해봐라. 너라면 혜림이 괴롭히던 애 며느리로 삼을 수 있겠어? 학교도 못 가고 원형 탈모로 고작 14살에 자퇴하고 싶다고 무릎 꿇고 부탁했었어. 내가 너 얼마나 참아주고 받아줬는지 모르겠냐고.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며 다그치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딸 가진 엄마면 제 마음 이해해야죠. 치사하게 복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더 소중한 제 손주 챙기겠다는데 그걸로 차별 운운하다뇨. 배가 불러도 한참 불렀다 괘씸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둘이 바란 것 없듯 식구들끼리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야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는 거 좋아해 오라고 했다지만 제가 좋아서 그 애를 우리 집에 들이고 제가 한 밥을 먹이고 싶었겠나요. 저도 딸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니 호의가 권리인 줄 안 것이죠. 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너도 보기 싫고 네 딸도 환영 못하겠으니 오지 말라고. 봐줬더니 아주 이게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너 똑똑히 들어. 이 집에서 네가 챙길 건 그 무엇도 없다. 나는 너한테 내 아들 하나 말고 줄 거 없다고. 아들이 어설픈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다쳐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왕래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딸 내외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오더라도 저는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렸죠. 아들한테도 확실히 말했어요.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그러니 너도 욕심내지 마. 네가 좋아서 만난 사람이면 너만 책임지면 그만이다. 나한테까지 네 처나 딸한테 잘하라고 눈치 보게 하지 말라고. 그 뒤로 손녀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가 없는 듯이 조용히 살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손녀가 며느리 딸과 같은 학교에 배정된 것이었어요. 그것도 같은 반이 되고 나서야 알았고 딸이 절망적으로 제게 와서 전한 사실이었죠. 이렇게 큰 도시에 어떻게 둘이 딱 같은 반이 돼? 엄마, 나 진짜 유나 전학시킬까봐. 애 아빠한테도 얘기했어. 팥 심은 데 팥 나고 최나은 심은 데 최나은 나왔겠지. 엄마도 알잖아.
혜림이 그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영악했는지. 유나가 가지고 있으면 뻔히 유나 건 줄 알면서도 가지고 싶다. 옆에서 노래 부르고 사람 눈치 주고. 유나가 자기 몫으로 빵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그 눈살에 억지로 나눠 먹고 그랬어. 그러면 걔는 꼭 반을 잘라 먹어도 큰 것만 탐내고 유나한테 제 것 한번 나눠준 적 없는 애야. 에휴, 진짜 악연, 이런 악연도 없다. 어쩜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질 않으시니? 은하야, 일단 지켜보자. 섣불리 이사할 수도 없고 주소지 이전을 할 만한 것도 없잖아. 딸은 속상해 결국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그런 일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그 감정이 왈칵 솟아나오는 일이었죠. 오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어긋난 교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사람이 어리고 철이 없을 때야 실수할 수도 있죠. 용서받을 권리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며느리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만 놨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애였어요. 그러니 딸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부디 별일 없기를 그저 지금까지 그래왔듯 조용히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 같은 반이 된 며느리 딸과 무슨 사이인지 얼추 이야기를 해놓고 주의 깊게 지켜봐달라 당부했고요. 그렇게 한 학기를 무사히 지나나 했는데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손녀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틴 겁니다. 뭐? 유나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고? 아니 왜? 설마 혜림이 걔가 뭘 어쨌대? 모르겠어. 도통 말을 안 해.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어? 유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한데 입을 조개마냥 꽉 다물고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아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래. 그래도 살살 달래서 입을 열어봐.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문제잖아. 1학기 조용히 버티는 것 같더니 왜 개학날 다 돼서 그러는 거래? 학원에서 무슨 문제 있었던 건 아니고? 일부러 걔랑 같은 학원 안 보내려고 얼마나 알아보고 보냈는데 방학 때 마주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딸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기분 제가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저도 딸이 그렇게 작정한 듯 입을 다물었을 때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죠. 하필 또 그 나이가 어렸을 때 딸이 힘들었던 시기와 같아 가족들 모두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 연락도 안 하는 며느리 불러다 다그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손녀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며 이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울며 사정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마음이 열린 손녀가 입을 열었는데 글쎄 며느리 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아주 최나은이랑 똑같아. 아니 더 교묘하고 영악해. 1학기 내내 어울려 다녔대. 나한테는 내색도 없이. 왜 말 안 했냐고 하니까 자기 엄마랑 내 사이 안 좋은 거 알지 않냐고. 괜히 말했다가 나 속상해하니까 말 못하게 애를 가스라이팅 해놓은 거야. 알게 되면 유나 때문에 나만 힘들어진다면서. 어머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그래놓고 1학기 내내 은근히 따돌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 시켜서 애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놨더라니까. 이번에도 그래. 방학 때 애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더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유나가 글쎄 옆반 남학생을 스토킹하고 다닌다고 했다는 거야. 내가 정말 별의별 애들 많이 만났지만 걔 아주 싹수가 노랗다. 가만둬선 안 돼. 저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무조건 일을 크게 만들어야 학교에서도 움직여주는 법이었거든요. 딸은 학교에 찾아가 이 사실을 담임에게 알렸고
이 문제에 대해 선생님이 제대로 중재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저희 바람과 달리 학교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더랍니다. 물증도 없고 애들 증언도 안 나온다면서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그즈음 며느리는 작은 네일샵을 운영 중이었어요.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자기 벌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아들이 차려준 모양이더라고요. 아들에게 가게 위치를 물어 며느리 네일샵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골목에 위치해서 찾기 힘들었지만 이 가게 저 가게 물어 찾아냈어요. 가게에 거의 다 와갈 무렵 어디선가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희미한 담배 냄새와 함께요. 냄새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 가게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전화하는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금요일에는 안 돼. 혜림이 때문에 학교에 가봐야 하거든. 아, 몰라. 혜림이가 같은 반 애를 괴롭힌다나 어쩐다나. 걔가 걔야, 고은아. 그 신우년 딸. 아, 내가 하도 얄미워서 적당히 분풀이나 하라고 했더니 애가 티나게 괴롭혔는지 고은아가 걸고 넘어졌다나 봐. 그 엄마의 그 딸이지. 학교 못 나가겠다고 버텨서 지금 일주일째 결석 중. 또 고은아 그년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지도 몰라. 아, 진짜 거기서 담배 좀 피우지 말라니까요. 거기 창문에서 담배 냄새 우리 가게로 다 들어오는 거 몰라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럽니까? 똑같이 장사하는 마당에 내가 그쪽 가게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 좋겠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야야, 끊어봐. 옆에 족발집 사장 또 지랄이다. 어디 굿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아주 사방에서 지랄들이네. 며느리는 그대로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골목을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마주치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저는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며느리에게 느꼈던 실망감과 기가 막힘은 무슨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냥 가시게요? 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놔라. 어머니, 혹시 뭐, 네가 한 말 다 들었냐고? 그래, 들었다. 너가 혜림이 시켜 유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들었고 네 입에서 나온 그 쌍스러운 욕설도 다 들었다. 이제 됐냐? 제가 다시 차갑게 돌아서자 며느리는 갑자기 돌연 나를 세워 소리치더라고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뭐? 어머님께서 저를 진짜 며느리로 받아주시기만 하셨어도, 혜림이를 어머님 손녀로 받아주시기만 하셨어도 이런 일 없었다고요. 이게 내 탓이다. 아니에요? 받아주시기로 하셨으면 마음도 열려고 노력하셔야죠.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저나 혜림이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니 사람 마음이 안 삐뚤어지고 배겨요? 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나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말고 그저 경욱이 처로 살라고. 머리가 나쁜 거니 욕심이 많은 거니. 내가 하마터면 후회할 뻔했다. 네 말대로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자나 되는 것처럼 너를 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고. 근데 아니야. 너 뒤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넌 그냥 예나 지금이나 글러먹었어. 도저히 품을래야 품어줄 수가 없는 애라고. 이번 일도 나 절대 좌시하지 않아.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그렇게 며느리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손녀 학교로 찾아가 교장을 불러다 놓고談판을 벌였어요. 나도 학교 돌아가는 꼴을 좀 압니다. 내가 교장까지는 못 가봤어도 교감까지는 해봤거든요. 명백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이 학교에서는 그냥 두고만 봅니까? 나 이거 정식으로 교육청에 항의할 겁니다. 명백한 학교 폭력임에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
내가 그동안 숱하게 봐온 사람이에요. 아유, 유나 할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명명백백히 조사해 해결하도록 할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들어보니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봐요, 이백천 교장 선생님. 학교 생활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애들 괴롭히는 학생 처음 봐요? 아마추어처럼 왜 그러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뻔히 아시면서. 아는데요. 이게 사회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 확실한 피해 상황을 증명하려면 그에 따른 증거도 있어야 하고 증인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증거랄 것도 없고 증인이라고 내세울 애들도 없으니 우리도 무턱대고 고혜림 양에게 징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좀 더 조사를 해서. 고혜림을 비롯한 우리 유나 괴롭힌 애들 부모와 대면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 주세요. 예? 그 자리에서 내가 조사할 테니까 애들도 빠짐없이 부르라고요. 교장을 그 정도로 쪼아대야 결국 억지로라도 움직이는 게 학교 생태였습니다. 결국 교장은 자기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 고군분투하여 그제야 아이들의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혜림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냥 혜림이가 하란 대로 한 것뿐인데. 혜림이가 유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유나가 혜림이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는 애라고 했었어요. 전 억울해요. 제가 유나한테 수행평가 대신 시키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고혜림이 억지로 유나한테 다 떠넘겨야 한다고 해서 그런 건데. 한번 나오기 시작한 증언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고 친하지 않은 아이들도 용기 내어 목격담을 이야기했어요.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처분은 학교 봉사 정도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차 황당하게도 그 아이도 그 처분이 마음에 안 든 모양이더라고요. 기어이 학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반 친구들이 용기 내어 증언을 해주었다는 소식에 손녀도 용기 내어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제 손녀를 본 며느리 딸이 먼저 발을 걸어 넘어뜨렸답니다. 친구들이 다 보는 와중에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든 거예요. 삽시간에 엉망이 된 복도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간신히 떼어놓았고 그 일로 며느리 딸은 처분치로 학급 교체까지 거론되었죠. 그제야 발등이 떨어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못된 것이 행동은 그런데 성적이 좀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과학고를 목표로 공부 중이었는데 학폭 치료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으니 이제야 야단났다 싶었던 거죠. 딸 부부와 손녀는 제 오빠 연락을 받고 왔더라고요. 뭐하러 왔어? 끝까지 무시하지. 뭐라고 하나 보려고.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나 싶어서. 딸은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녀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제 아빠 옆에 붙어 있었죠. 사위도 그 일로 크게 화가 나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딱 봐도 가족으로 얽히지만 않았어도 한마디 했어도 골백 번은 했겠다 싶은 표정이었죠. 사람을 불러다 놨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뭐하니? 그게... 며느리는 한참 꾸물거리다가 자기 딸 손을 쥐고 딸과 손녀 앞에 오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유나야, 미안해. 고모가 대신 먼저 사과할게. 우리 혜림이가 너한테 너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 너 참 무릎 가볍다. 왜? 혜림이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갈까봐? 대학도 힘들어질까봐 이제 와서 겁나니? 다행이네. 우리 유나 맞았다는 소식 들었을 때는 반 죽여놔야겠구나 싶었는데 결국 그 일로 무릎 꿇게 된 거 아니야? 안 그래, 혜림아? 너 지금 사과하기 싫잖아. 엄마 때문에 억지로 온 거잖아. 아닌데요? 그럼 너는 할 말 없니? 우리 유나한테 잘못한 건 너인데 왜 너네 엄마만 저러고 있니? 그제야 며느리 딸은 잔뜩 죽상을 하며
제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딱 봐도 시켜서 한 게 티가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미안해, 유나야. 다신 안 그럴게. 형식적인 사과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실망 가득한 얼굴로 그저 바라만 보았죠. 그러자 아들이 나서서 그러더군요. 자, 이제 됐지? 사과도 했고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은하 너도 적당히 해. 언제까지 해묵은 일로 유치하게 굴 거야? 넌 가만히 못 있어? 등신 같은 게 어쩜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어. 뭐가? 아이, 중재하려는 거잖아, 중재. 그게 중재야? 지금 네가 하는 짓이 중재야? 딸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손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결국 딸은 며느리 딸을 선처하지 않았어요. 학급이 교체됐고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되었죠. 2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2번, 3번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라고도 경고도 해두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 된 적도 부딪혀서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다더라고요. 다행히 고등학교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됐고 그렇게 남처럼 지내려나 싶었습니다. 그 끈질긴 인간들이 주제도 모르고 계속 들러붙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느리 하나 잘못 봐서 아들이랑 남처럼 살아 속상한 거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없고 저도 똑같아서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 사는 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손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기숙사에 들어간다는 손녀 위해 저희는 전세 자취방을 얻어주었죠. 안 그래도 되는데 기숙사 들어가도 돼. 기숙사도 좋지만 따지고 보면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아서 힘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만한 능력이 되는데 뭐 어떠냐? 난 우리 유나 위해서 못할 게 없어. 손녀가 순조롭게 대학 입학 준비를 할 즈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하진 않았지만 손녀와 동갑인 그 아이도 대학에 들어갈 시기이니 뭔가 아쉬워한 연락이라는 건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돈을 좀 빌려달라더라고요. 나 회사도 그만둔 지 좀 됐어. 상해 언니랑 사업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풀려서. 당장 혜림이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애가 자취하고 싶다는데 어떡해. 네가 마음으로 낳은 딸은 네가 책임져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혜림이 문제로 나한테 손을 벌린단 말이야. 아서라 아서. 나는 그럴 돈은 먹고 죽을래도 없으니. 엄마, 그러지 말고 혜림이 학교도 좋은 데로 갔단 말이야. 유나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 어떻게 보면 엄마 자랑인데. 하여간 학교 폭력 처분 기록 하나 쓸모없지. 좋은 대학 갔다고? 그럼 그걸로 만족하라고 해. 없는 형편의 자취는 무슨 자취야? 하나부터 10까지 다 돈인데. 그리고 혜림이가 어떻게 내 자랑이니? 남인데. 네 딸이라고 내 손녀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말고. 유나 대학 간다고 돈 좀 썼을 거 아니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원룸 보증금만, 월세는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월세고 보증금이고 네 자식한테 쓸 돈 없다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그 덜 떨어진 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품기로 한 자식이면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지. 아무리 부모라지만 손 뻗을 일에 손을 뻗어야죠. 그런데 그 문제는 손녀가 자취방에 들어간 뒤 또 불거졌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딸이 잔뜩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경찰서. 그게 무슨 말이야? 유나 집에 불법 침입자가 있어서 말로 안 통해서 경찰서 왔어. 불법 침입자? 아니, 세상에, 그 동네 안전하다고 했잖아. 동네는 안전한 동네였어요. 가족 중에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문제였죠.
알고 보니 그 불법 침입자의 정체는 며느리 딸이었습니다. 물론 그애 혼자 한 일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손녀가 자취방을 알아내 아들과 며느리가 작심하고 그 집의 짐과 함께 애를 밀어 넣은 거예요. 놀란 손녀가 집으로 연락했고 딸이 제 오빠한테 연락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사위와 함께 간 모양이더라고요. 나가라, 싫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결국 경찰이 왔고 그렇게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이었죠. 경찰서에 가서도 뻔뻔하게 그러더래요. 배째, 난 몰라. 여기 아니면 우리 혜림이 갈 곳도 없고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같이 살게 하든지 아니면 둘 다 못 살던지야. 우리 혜림이 안 받아주면 유나도 그 집에서 못 살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이가 없어서 진짜. 너 미친 거 아니니? 네가 왜? 네 딸이 왜 내 딸 자취방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혜림이도 엄연히 법적으로 어머님 아버님 손녀야. 고시 성 달고 사는 애라고.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을 해? 야, 너 무슨 대단한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고시 성 달고 법적으로 오빠 딸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네 딸까지 챙겨야 하는 의무는 없어. 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모르겠고 배째, 그 집 앞에서 우리 혜림이 노숙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못 물러서니까. 야, 고경욱, 너는 입이 없어?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남일처럼 보고만 있을 거야? 형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요. 엄밀히 말해 혜림이 우리 유나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가해자요? 저기요, 말이 좀 심하시네. 누가 보면 우리 딸이 범죄자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범죄자지. 그게 범죄자가 아니고 뭔데? 잔말 말고 나가. 네가 배짱 부리면 뭐 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경찰도 중재를 못하는 첨예한 대립 끝에 딸이 열받아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분간 그 집을 24시간 지키고 있겠다고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렇게 뭐든 해주고 싶은 자식이면 집이라도 팔아서 해주면 될 텐데 곧 죽어도 자기 집은 안 건드려요. 결국 자기 돈은 안 쓰고 제가 친손녀처럼 해주듯 그 아이에게 해주길 바라는 거였죠. 예쁜 구석이나 있으면, 아니 그저 평범한 애였으면 몰라도 정을 줄여야 줄 수 없는 애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싶어 그러지 말고 집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잠자코 있던 남편이 결정한 일이었어요. 근처에 보안 좋은 아파트 전세 한번 알아봐라. 비밀번호도 있고 경비도 있는 곳으로. 아파트? 유나 아파트 가서 살라고? 아니야, 아빠. 뭐 그렇게 무리를 해. 그 정도는 해. 서울에 아파트 사두면 득이지 실될 거 있냐? 유나 안전하게 사는 거 그게 먼저다. 학교 근처로 한번 알아봐. 남편은 전화를 끊으며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이 어디 제대로 배 아파 보라지. 차별하는데 어디 진짜 차별이 뭔지 보여줘야지. 딸이 알아본 학교 근처 아파트의 작은 평수 전세는 무려 5억 5천이나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으로 가지고 있던 상가와 같은 동네에 있던 소형 아파트도 내놓았죠. 그렇게 이사 준비를 마칠 때까지 딸은 손녀와 원룸 생활을 했어요. 그 사이에도 그 집에 들어와 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애부터 옮겨 이사했고 애 집을 옮겨줬다는 소식에 며느리가 또 거품을 물고 찾아온 겁니다. 뭐예요? 유나 다른 곳에 집 얻어주셨어요? 지금 집은요? 너들 다시 못 찾아오게 아주 보안 좋은 아파트로 보내고 그 집은 다시 내놨다. 아파트요? 어머니! 나 귀 안 먹었다. 조용히 해라. 유나 아파트 해주실 돈은 있으면서 혜림이 원룸 보증금 해주실 돈은 없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왜 그렇게 우리 혜림이만 미워하세요?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아유, 징징거리지 좀 마라.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마. 담배를 얼마나 피워댔으면. 며느리는 아차 싶었는지 옷 이곳저곳에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애였어요. 지긋지긋한 인연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놈의 아들이 문제였죠. 아들이 번 돈으로 저 두 모녀 살고 있는 것도 열받는 일인데 내 돈까지 쓰려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순간 저는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집이라도 내어달라는 요구에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요나 살려고 했던 그 원룸 아직 비었다. 그거 그대로 너한테 넘겨주면 경욱이랑 이혼할래? 네? 이혼이요? 어머니. 나는 절대 너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혜림이도 마찬가지야. 걔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된데도 나한테 자랑 아니야. 그러니 너도 이쯤에서 포기하고 취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만한 걸 내놔. 그래서 지금 경욱 씨랑 이혼하면 원룸 보증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증금 아니고 전세금이다. 잘 생각해봐. 순간 며느리 눈이 번뜩이더라고요. 보증금은 기껏해야 1,000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전세금이라고 하니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제안에 흔들리는 걸 보니 그리 대단한 사랑도 아닌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아들을 불러다가 제안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참에 몇 푼 떼주고 이혼하라고요. 그랬더니 아들도 망설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고작 그 정도 마음으로 우리 마음고생을 시켰구나 괘씸할 정도로요. 사실 나는 혜림이 그 학교 보내는 것도 반대했었어. 내 형편도 안 좋고 혜림 엄마 가게도 사정 안 좋아. 접은 지 오래인데 돈 나올 구석도 없는데 혜림이는 등록금도 모자라 자취고집하니 나도 돌겠더라고. 근데 왜 살아? 대체 뭐가 모자라서 남의 새끼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면서 사느냔 말이야. 이 덜 떨어진 거사.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뒷머리만 북북 긁어댔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들 이혼하는 거 가능하겠구나 싶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남편은 아들에게 이혼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려운 사업 자금을 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그 제안이 정말 솔깃했는지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묻더라고요. 대신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위장 이혼이라도 하고 내 돈만 축낼 생각이면 그 생각 접는 게 좋을 거다. 그랬다가 너는 아웃이야, 아웃. 남편의 제안에 아들은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더군요. 저희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편도 저도 아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 아들이 나타나 그러더군요. 아빠 말씀대로 할게요. 이혼하겠습니다. 진심이야. 당장 돈에 눈이 멀어 그러는 거 아니고 전부터 고민했던 거예요. 저도 양심이 있는데 혜림이가 유나한테 한 짓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 2번 실패하는 게 싫어 버텼던 건데 이번에 경찰서 가면서 저도 한계다 싶었거든요. 혜림 엄마도 서울 원룸 전세금 받고 이혼하겠다고 했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혼 서류 딱 가져와서 그때 이야기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혼은 속전속결이더라고요. 2달 뒤 이혼 확정됐다며 서류를 가져와 확인시켜 주었고 저희는 서울집을 그대로 넘겼죠. 근데 몰랐을 겁니다. 그 집은 남편 오랜 지인이 하는 원룸으로 보통 시세보다 더 낮게 책정해서 내어준 것이었어요. 원래는 전세금 1억짜리 집인데 지인이라고 3천으로 아주 거저준 것이었죠. 뒤늦게 전세금이 3천밖에 걸려있지 않다는 것을 안 며느리가 와서 이건 사기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체 뭐가 사기라는 거야? 월세 보증금 아니고 전세금 받잖아. 누가 서울 전세금을 3천이라고 생각해요. 그 건물만 해도 기본 전세금이 1억짜리인데 지인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뭐가 문제냐고. 내가 뭐 너한테 1억 준다고 약속했어? 혜림이 머물 방이 필요하다면서. 혜림이 올해까지 머물 수 있는 방이면 된 거 아니야? 그것도 1년 계약이잖아요. 학교 다니는 내내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지나면요? 3천 가지고 어딜 가요? 혜림 아빠랑 이혼하고서 받은 위자료도 택도 없는데. 그게 걱정되면 지금부터 열심히 돈 벌어서 월세 내주면 되지. 내가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줘야 하니? 어머니! 이제 어머니 아니고 아줌마라고 불러라. 어머니는 거북스러우니. 그리고 다시는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경욱이 처도 아닌데. 며느리는 억울해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훗날 상속분을 선증여한다는 공증을 받고 사업자금 일부를 대주었고요. 첫 번째 결혼할 때 전세금 대준 것부터 사업자금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받았기에 사실 저희 남은 재산에 대한 아들의 권리는 굉장히 적은 셈이었어요. 반면 딸은 사위가 능력이 있어 혼수자금 2천 말고는 해준 게 없으니 손녀에게 지원해준 게 처음인 셈이었고요. 그것도 남편 이름으로 된 계약된 전세였죠. 딸 부부에게는 말은 안 했지만 서울에 손녀 살라고 마련한 집 전세금은 훗날 저희 부부가 이 세상을 뜨거든 그때 손녀 몫으로 그대로 남길 생각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두 남매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혹시 몰라 유언장도 남기고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해뒀습니다. 특히 아들은 며느리 딸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분 1원도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두었죠. 남을 들여 가족이 되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혈연이 아닌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딸과 사위만 보면 남과 남이 만나 어쩜 저렇게 잘 사나 싶다가도 아들 사는 거 보면 결혼 그거 참 신중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며느리 들여 10수년을 골치 아파 보니 이런 재혼하겠다는 지인 있으면 아주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식 인생이라도 자식이랑 영 끊고 사는 거 아니면 결국 우리도 피해를 보니까요. 인생은 겪어야 학습이 되고 학습이 된 시간은 결국 2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아들도 학습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 그 나이에 다시 결혼하겠다는 헛소리를 안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